예, 안녕하세요. 세뇌 탈출입니다. 시진핑이 저기 어디야 에이펙 그 정상에서 아직도 미중 전쟁 감을 못 잡고 헛소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미중 전쟁이 얼마나 이게 심각한 건가 다시 한번 들여다보고 그게 우리한테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 한번 좀 살펴보죠. 이 자료화면에서도 보시다시피 이 중국 경제라는 게 그러니까 요번에 미중 전쟁 이전에도 외발 자전거예요, 여기가. 그러니까 우리도 좀 그런 시기를 겪었잖아요. 우리도 보면은 70년대, 80년대 초반까지 그 외발 자전거였거든요. 굉장히 위태위태하다고요. 그러니까 그 외환위기도 두 번이나 겪었고 1차 오일 쇼크, 2차 오일 쇼크 또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삐끗하면은 바로 추락하는 그런 상태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것 때문에 이 박정희 대통령이 중간에 못 내려온 거죠. 어떻게 보면. 왜냐하면 자기가 그 길로 진입을 시켰는데 그게 너무 위태로운 길이고 너무 민감한 길이니까 중간에 내려놓고 싶어도 못 내려놨을 거예요. 아무튼 간에 이 외발 자전거인데 이게 예를 들어서 이제 실업률을 한번 보죠. 중국의 실업률이 보통 이제 공식 발표가 4.8%니 이번 7월 같은 경우에는 5.1%는 이렇게 발표됩니다. 그런데 이거는 이제 그 중국이 실업률을 가지고 좀 조작을 해요. 이게 도시 지역만 따져요. 그러니까 지난 4월에 그나마도 보고된 도시 지역 실업률에서 설문조사된 도시지역 실업률로 바꿨어요. 그러니까 실업률 계산 방식을 그 설문조사로 바꾼 거예요, 이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게 그 60세 이상 농촌 주민을 전부 그러니까 완전 고용 상태로 해석을 했다고요. 그러니까 60세 이하는 당연히 완전 고용으로 보고. 그러니까 이게 무슨 일이 되는 거냐면 물타기가 되는 거죠. 완전 고용된 사람들에 의해서 실업률이 물타기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저런 그 현실적인 조건을 놓고 보정을 했을 때 중국이 이 20% 안팎의 만성적 실업 상태다 이렇게 주장하는 경제학자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급성장이 되지 않으면 그냥 자빠지는 외발 자전거 이렇게 되죠. 왜 그러냐면 이게 당연한 게 이런 이 개발 도상 단계, 급속 성장 단계에서 이 농촌 인구가 이게 만성적 실업이거든요, 사실은. 이거를 그냥 도시로 빨아가지고 이제 저임금을 써서 경제 성장을 과격하고 급하게 하는 그런 전략인데 농촌의 만성 실업 상태를 우리도 이제 그런 전략이죠. 왜 그러냐면 이 농촌이 이미 만성 실업 상태니까 경제 생산성이 정체되고 여기에 도시에서 일을 벌려서 도시가 급성장하면서 이 농촌 인구를 흡수해가는 이런 도시화 과정이거든요. 이게 중국이 아직도 그걸 겪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성장률이 떨어지게 되면 그 엄청난 사회 불안과 사회 문제가 이제 야기되는 거죠. 중국 같으면 이게 그러니까 한 7, 8%대 이하로 내려가면 위험해지는 걸로 보는데 요새 6%대죠. 그러니까 미중 전쟁 이전에도 이미 중국이 그런 급속한 경제 성장에 있어서 이제 취업 증가율의 둔화, 그 다음에 해안 지역과 내륙 지역 사이의 격차, 그리고 공해,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사회 부패 이런 것에 의해서 중국이 미중 전쟁 이전에도 이미 상황이 악화되어 왔었죠. 이게 이제 미중 전쟁으로 가니까 최근에는 무역 전쟁이라든지 실업률, 외환 보유액, 주식 시장, 부동산 시장 이런 단어들에 대해서 정부가 특별히 민감하게 관리하고 검열하는 상태까지에 이르렀습니다. 이미 중국의 무역 전쟁은 이제 그 문재인이 평양에 간 날, 그러니까 9월 18일 날 새벽에 트럼프 행정부가 그 이전에는
500억 달러, 연간 수입액 500억 달러쯤에 해당하는 상품군에 한정됐던 거를 9월 18일 날 새벽에 2천억 달러, 연간 수입액 2천억 달러에 해당하는 상품군까지 확대해 갖고 토탈 패키지를 2,500억 달러로 부풀린 게 9월 18일 한국 날짜 새벽입니다. 문재인이 평양 가는 날 새벽입니다. 그 이전에도 이미 이게 심상치가 않았어요. 왜 그러냐면 이게 이제 7월, 8월, 6월, 8월 두 번에 걸쳐 가지고 이제 처음에 140억 달러인가, 360억 달러인가, 그 다음에 또 140억 달러 추가돼서 500억 달러 이렇게 가니까 이미 그 이전에 부풀리기 전에 9월 13일 날 그 발표된 주중 미국 상공회의소 에서 만든 중국에 진출한 미국계 기업에 대한 조사 자료에 의하면 이미 중국에 진출한 미국계 기업의 35%가 해외 이전, 그러니까 중국으로부터 바깥으로 엑소도스를 진행 중이거나 혹은 계획 중이다. 이렇게 발표가 나왔고요. 일본은 좀 더 심각해요. 일본은 약 70% 가까운 수치가 이전이 완료됐거나 진행 중이다라고 답을 하고 나머지도 이전 고려 중이다 이렇게 답을 해요. 이 Foreign Direct Investment, 그러니까 해외 직접 투자, 중국에 대한 해외 직접 투자에 대한 의한 고용 효과를 대개 4,500만 명 정도로 추산하는데 이거는 해외 직접 투자한 그 기업 자체의 고용이라고요. 그러면 그 1차 벤더, 2차 벤더, 3차 벤더, 4차 벤더, 5차 벤더, N차 벤더까지 가잖아요. 이거는 어떻게 추정될 거냐는 거죠. 이거는. 이게 이제 쉽지를 않아요. 그래서 이게 4,500만보다 훨씬 크다는 거예요. 이게 실제로는. 거기다가 중국이 이 무역전쟁과 별도로 이제 그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끔찍한 이 세제 변경을 저질렀어요. 세제나 기업 관리 방식 변경을. 일단 복지 오버헤드예요. 저희 같은 경우에 아마 이 기업이 부담하는 4대 보험, 기업이 부담하는 4대 보험이 한 14% 정도 될 거예요. 거기에 기업이 부담하는 퇴직금 중에 이제 그 뭐죠? 고용보험에 의해서 커버되지 않는 기업의 순부담분까지 하면은 그게 저희도 한 20% 될 거라고요. 이걸 이제 편의상 복지 오버헤드라 그러면 그러니까 통상임금의 20%쯤이 나가는 거죠. 이걸 아마 통상임금이라 그러죠. 기업이 세전에 임금으로 하는 거예요. 그거 말고 기업 부담분이 있잖아요. 임금에 안 들어가지만 이게 이제 임금으로 한 1,000만 원이 나간다 그러면 이게 한 200만 원 더 따라 들어간단 말이에요. 근데 중국도 내년 1월 1일부터 이게 복지 오버헤드가 한 20% 붙어요. 그리고 플러스 법인세가 내년 1월 1일부터 31%에서 44%로 증액이 돼요. 그러니까 법인세 44%라 그러면 저희가 한 20% 초반이죠. 22%인가 뭐 그럴 거예요, 저희가. 제가 지금 수치는 정확지 않은데. 그러니까 세전 법인의, 그러니까 회사의 세전 영업이익이 1,000만 원 났다. 그럼 중국식으로 따지면 440만 원의 세금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인세 엄청 올려놓은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게 이제 해외 투자 기업들이 빠져나가려고 하는 이유가 해외 투자한 기업들은 이런 걸 세금 포탈을 못 하잖아요. 중국 기업들은 그냥 태연하게 복지 오버헤드도 그냥 법을 벗어나는 거를 중국 기업들은 쉽게 하죠. 근데 해외에서 중국에 투자하는 제대로 된 오리지널 기업이다. 그러면은 이거 복지 오버헤드 이거 안 냈다가는 감옥 가니까 복지 오버헤드 다 내야죠. 법인세도 꼬박꼬박 내야죠. 세금 포탈 못 하니까. 안 그러면 감옥 가는데. 그러니까 이게 이제 판이 커지는 거죠. 외국계 기업 입장에서는 사업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그런 상태로 이미 만들어 놓은 상태였다고요, 이게. 그런데 여기에다 대고 9월 18일 날 미중 전쟁이 본격화되니까 이게 이제 살벌해진 거죠. 근데 이거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일은 시간이 갈수록 그 타격 효과가 커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오늘 생산해서 오늘 출하되는 물건에 대해서 미국의 관세를 100% 때리는데 내일부터는 다시 뭐 10%로 원래대로 돌아간다. 이러면 하루 충격이니까 이건 충격이 안 크다고요. 근데 지금 예를 들어서 2,500억 달러짜리의 그 마지막 붙은 2,000억, 9월 18일 날 붙은 2,000억 패키지에 2,000억 달러 패키지는 12월 31일까지는 10%일 거예요, 평균. 근데 내년 1월 1일부터 그게 25%로 올라가요. 그럼 이제 기업이 보통 제조업체들이 판매 자기가 결국 세금까지 포함한 공급가가 상대방한테 제공해야 되는 공급가가 한 25% 올라간다. 그러면 이게 견디기 어렵죠. 제조업체들 견디기 어려워요. 그러면 제조업체 입장에서는 그게 중국계 제조업체든 꼭 해외 그러니까 뭐 그 미국이나 한국 쪽에서 중국으로 들어간 그런 제조업체 말고도 중국 안에 중국계 제조업체도 수출을 많이 하는데 대미 수출 많이 하는데 대미 수출의 비중이 뭐 10%, 20%, 30%인데 이런 데들은 공장 이전을 심각하게 생각하게 되죠. 이미 그 진행 중이고 우리 같으면 이미 베트남에 대한 투자액이 월별 투자액, 분기별 투자액이 중국에 대한 분기별 투자액을 넘어섰으니까 올해. 그 시간이 갈수록 엑소더스, 중국으로부터의 탈출 이게 더 증폭되는 거예요. 이런 일은. 그러니까 이게 중국이 지금 이제 죽을 자리에 들어선 건데 죽을 자리에 들어섰으면은 아니 무릎 꿇고 정확하게 내가 왜 이런 일이 벌어졌지? 뭘 좀 고쳐야 될까? 이렇게 냉정하게 판단을 해야 되는데 이게 말장난하느라고 바빠요. 이따 시진핑도 말장난하지만 시진핑뿐만 아니라 중국의 지식인들 전체가 대부분이 이런 말장난하는 데 앞장서고 있죠. 요새 중국에서 나온 말이 농촌 귀향 창업입니다. 농촌으로 일단 돌아가잖아요. 그럼 이게 저게 안 잡힌다고요. 취업 통계. 농촌에 있는 사람들은 100% 창업, 100%겠까 뭐라 그럴까? 이제 그 근로자가 되는 거예요. 100% 취업 상태로 해석이 돼요. 아까 보셨잖아요. 이게 이제 중국의 농업농촌부가 엊그저께 발표한 귀향 창업자 수가 740만 명이라고 했는데 이들의 평균 연령이 40세고요. 고졸 이상이 40%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졸이거나 대졸이. 그리고 이들이 농민 부자 되기의 주축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말장난이죠. 아니 농촌에서 부자 될 일이 있었으면 뭐하러 애초에 도시에 나왔겠냐고요. 그 다음에 너무나 당연한 일이지만 저희 세대에서 귀향한다고 귀향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럼 저한테 온다고 가끔 야 나 귀향해서 친구들 중에 혹은 후배 이제 일찍 퇴직한 애들 귀향해서 농촌에서 살라 그래. 그러면 내가 둘 중에 하나 너 명확하게 고민해라. 진짜 농사 질라 그러네. 뼈골 빠지게. 아니면 농촌에서 그냥 적당히 살라고 하는 거냐. 네가 만약에 적당히 살라 그러면 귀향자금 이런 거 받지 말고 그냥 떳떳하게 집을 거기로 옮겨. 그 대신에 이제 우리 나이 많으니까 너무 한적한 데로 옮기지 말고 사람도 좀 버글버글하고 병원도 가까웠고 그런 데로 좀 옮겨라. 이제 저 같으면은 귀향하고 싶어. 그러니까 어디 가서 서울이 아닌 다른 지역에 가서 제 나이 들어서 산다 그러면 저는 안면도 영목항을 가고 싶어요. 그러니까 안면도 끄트머리에 영목항이라고 작은 항구가 있는데 의외로 버글버글해요. 왜 그러냐면 거기서 안면도에서부터 나가는 그 여객선들이 계속 여객선이랑 조그마한 화물선들이 계속 왔다 갔다 해요. 그래서 작은 항구다라고 생각하기에는 너무나 활발하게 돌아가요. 거기가. 바로 나오면은 안면도도 시설 좋고 또 바로 나오면 그게 뭐죠? 저기 서천 뭐 서산인가 뭐 저기 홍성인가 이런 데도 있고 하니까 또 바로 나오면 바로 수도권이고 하니까 이제 가깝고 나이가 들면 이렇게 사람 버글버글하고 이렇게 기가 막 버글버글 끓는 데 가서 있어야지 뭐 이렇게 한적한 데 산중에 가서 혼자 들어앉아 있으면 처량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아무튼 후배한테 혹은 친구한테 간다 그러면
너가 뼈골 빠지게 농사질 생각이 없으면 그냥 정부 뭐 귀향자금 이런 거 치사하게 돈 뜯어 먹으려고 하지 말고 그냥 그런 데로 가서 그냥 살아. 그렇게 권하고요. 근데 자기 꼭 농사를 짓겠다고 이제 바득바득 우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제가 하는 말이 야, 전 세계에서 내가 보기에 농업 기술이 제일 좋은 사람들이 덴마크나 미국 사람들이고 거기 뭐 우리가 영화 보면 뭐 미국 사람들 뭐 농촌에 보면 뭐 저녁에 뭐 저기 뭐 맥주 바에 가서 뭐 당구나 치고 이런 거 같지. 물론 그래 그 사람들. 그런데 미국 농민들한테 축적된 노하우라는 게 어마무시해. 자동차 그냥 고치고 트랙터 고치고 뭐 종자 선정하고 저거 하고 이게 대대손손 물려져 온 그 노하우라는 게 보통이 아니야. 그러니까 그거 말고 그러면 그런 나라 덴마크나 미국의 농민 말고 전 세계에서 농민들 중에 제일 이 기술이 많이 축적돼 있는 데가 어디냐? 한국이야. 한국. 여기 엄청 축적돼 있어. 그러니까 네가 일단 만약에 진짜 뼈골 빠지게 농사를 짓겠다고 하면 너 일단 농업 노동자로 그게 뭐 원예시설에 가서 일을 하던 무슨 밭에 가서 일을 하던 논에 가서 일을 하던 과수원 가서 일을 하던 농업 노동자로 너 딱 2년만 일을 해봐라. 그리고 결정해라. 거기서 전기 끌어서 전기 공사 간단히 하는 거, 모터 돌리는 거, 양수기 돌리는 거, 거기서 트랙터 고치는 거, 트랙터 모는 거, 그 다음에 저기 소독약 뿌리는 거, 이런 거 다 배우고, 그 얼마나 힘들고, 거기 노하우가 있는지 다 배우고, 거기서 저기 어디에 그 비닐하우스 짓는 거, 아니 농민들이 비닐하우스 짓는다고 업자 불러서 짓냐고요. 품앗이에서 그냥 아니면 날품팔에 몇 명 그냥 그 저기 뭐야 납품하는 분들 그냥 몇 명 일용직 노동자 몇 명 불러갖고 자기가 직접 지어버리잖아요. 그거 다 노하우거든요. 그런 거 다 배우고 너가 그 다음에 농촌 귀향을 한다는 동 만다는 동. 전 잘은 모르지만 아마 소 한 10마리만 뭐 소 몇 마리만 키워도 혼자서 다 그거 저기 주사 놓을걸요 요새는. 옛날에는 그걸 다 저기 그 수의사 불러서 놨었어요. 요새는 노하우가 엄청 올라갔대 우리나라 농민들의 노하우가. 그래서 제가 그걸 말해요. 야, 너 그거 쉬운 거 아니야? 거기 노하우 엄청 쌓여져 있으니까 네가 거기서 그냥 여기저기 다니면서 한 3년 그 일용 노동자, 농업 노동자로 노하우 눈썰미로 익히고 그 다음에 농업을 생각을 해봐. 안 그러면 너 벌리면 망해. 근데 너가 망하는 건 좋은데 농촌 무슨 정착 지원금 받고 이렇게 해서 그거 국가지원금 또 몇 천만 원 뭐 한 1억 이렇게 빼먹는 거야. 그거 그런 짓 하면 안 되지 우리 나이에. 그 얘기를 하거든요 제가. 다시 돌아가자고요. 자, 청운의 꿈을 안고 농공으로서 도시에 와서 10년 20년 쟤들 노동 강도 높잖아요. 중국 애들. 일주일에 50시간씩 55시간씩 60시간씩 아시지만 중국에서 그게 대학을 졸업한 엔지니어라도 처음에 오면은 보통 회사 기숙사에 있어요. 좀 회사 크면. 그러니까 굉장히 다람쥐 쳇바퀴 도는 생활을 하거든요. 일반 기술 노동자들, 일반 노동자들은 당연히 회사 기숙사나 회사 근처에 조그만 그냥 자취방 같은 데서 사는 거고. 그러니까 어떤 사회생활이 없다고요. 뭐 이렇게 보고서 제대로 공부하고 뭐 딴 생각할 생각이 없다고. 자, 그러고 10년 동안 전자제품 조립하는 공장, 뭐 아니면 뭐 플라스틱 사출하는 공장 이런 데서 일하던 사람이 짐 싸들고 갑자기 농촌에 와서 창업을 해요. 이 사람 돈 버는 유일한 창업은 뭐냐면요. 그것도 도시랑 고속도로나 철도가 잘 연결되어 있는 그러한 농촌에 있어서 유일한 창업은 뭐냐면 도시에서 하던 제조업을 농촌에 와서 하면은 돈을 벌어요. 근데 도시 쪽에 해외 수출 파트너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중국에서 돈을 이게 성공한 40대, 50대 사람들 중에 상당수가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 그러니까 20살 초반이나 뭐 27, 8살 때 해외 수출하는 기업에 들어가서
무슨 사출, 플라스틱 사출을 해서 한다든지 혹은 무슨 뭐 부품을 만들어서 해외 수출하는 기업에 들어가서 영업 파트에서 일하면서 고객을 잡아요. 고객을 잡은 다음에 자기 기술 파트의 기술을 익혀가지고 눈썰미로 혹은 하나 뽑아가지고 스카우트해서 자기 고향에 공장을 차리는 거예요. 그러면 광동에서는 월 400달러, 350달러 줘야 되는데 자기 고향에 차리면 120불 주면 되니까 예를 들어서 자기가 그런 사람을 20명짜리 공장을 돌릴 수 있다 그러면 임금 차이에서만 딱 자기가 얼마를 더 먹는 거냐면 월 5,000달러를 더 먹는 거라고요. 그러면 1년이 지나면 그게 동관에, 그러니까 동관이라 하면 심천 배우도시 동관의 아파트 한 채 값이거든요. 6만 달러.